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디시죠? 위원장님 뉴시스 김동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의정활동 대화에 물꼬되겠다고 하셨는데 의대교수 협의체에서는 사직서를 계획대로 제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2,000명 증원을 철회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내일부터는 전공의들 면허 정지도 예정돼 있는데 의정활동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타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이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그동안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 가지 또 게다가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다면 저희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그분들의 어떤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건 감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이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일 운동장이 안녕하세요. 저출산 초과 대책 말씀주셨는데 이게 민주당이 25만 원과 통금 탈퇴하고 못하다는 지적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설명이 다른지 지원 반응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앞에 좀 놔주세요. 정치라는 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가로 고통받는 물가 상승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책들을 봐주시죠. 그 대책들은 지금 소득 기준, 그러니까 그 소득 기준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기준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실제로 이 결혼 생활과 출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걸 미루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해결할 부분이고, 게다가 어떤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런 타겟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세 자녀로 되어 있던 다자녀 기준 2자녀는 낮춘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 0.55까지 나왔는데 다자녀의 기준 이럴 경우에 두 자녀까지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저는 많은 분들이, 상식적인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원을 사용할 때의 문제는 그걸 사용했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부작용은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25만 원 주는 건 물가를 올릴 겁니다. 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전 문재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말하는 어떤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많은 상식 있는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와이프는 아닌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조국 대표가 트위터를 계기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이제 검찰이 자기들 내부망에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뭐 검찰 재직 시절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국정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징역형이 거의 확정되기 직전인 분이잖아요. 저는 정치를 그렇게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저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나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의정 갈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가장 첨예한 어떤 대척점이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상황을 계속 주도해왔고 정부가 해온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파국이 왔었을 경우에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 여기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UBS 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생 행보에 더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면 될지. 정치는 민생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심판하는 문제도 사실 민생을 위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적 복수나 자기 방탄을 위한 도구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권력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 사실 소득 기준 없앤다는 것을 잘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서정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것도요. 저는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긴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담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접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얘기는 무조건 정권 심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가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민생은 이 민생 대책들을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런 심판론에 맞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많이 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는 계시더라도 그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봐달라고 저희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민생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사리사욕으로서의 자기 방어를 위하고 그리고 사적 복수로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게 민생하고 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디시? 네, 안녕하세요. 민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도현장에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게 사실인데 아까도 유니스 대표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이제 강경 일변도의 외교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여기시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를 하고 저희는 국익과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명분 있는 외교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종적인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그 명확한 이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사실상 붕괴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블록화되는 경제 정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10여 년 전, 20년 전 가더라도
자본의 국적이 어딘지, 기업의 국적이 어딘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블록화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한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이 친중 내지는 굴종적인 그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변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강경 일변도, 저희가 강경 일변도 취하는 것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편중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럴 만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대한민국으로서의 명분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의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그 천안과 문진석 후보라든지 민주당 후보들의 갭투기 의혹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갭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후보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는 청와대 비서관을 할 수 없다는 여론과, 그리고 스스로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서 단기간에 사퇴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갭투기의 규모로 보면은 그분이 더 큰데 차이는 하나 있죠.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갭투기의 문제점 때문에 이영선 후보를 후보 취소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이점은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어떤 권한을 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마구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CBS 송민선인데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국민들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만나서 보는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이제 유죄 확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바뀌신 게 있는 건지.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상은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저는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죠?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말씀 있으면? 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잘 안 들렸어요. 인생통합이 그렇고 여야 모두 행성으로 만나기죠. 오늘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는 재원만이 별로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말씀 안 주셔서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가 있었나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25만 원 13조를 만들자 그런 식의 추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갑자기 이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정책 결정은 대단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선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취지가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혜택이 정말 돌아가야 될 만한 사람한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먼저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말한 그런 대책들은 기자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이거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지만 지금 선거 코앞에 남겨뒀고 25만 원 돌릴게 라고 하는 것과 이거 같은 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도 2자녀, 3자녀를 해서 어떤 정도의 재원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보는 0.5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가를 잡고 물가 때문에 돈을 풀겠다? 이거는 그 말 자체가 효용모순이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많이 준비했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새 많이 이렇게 뵐 기회가 없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음 다음에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